네, 이번 시간 이제 운동생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운동의 지속과 산소에 대해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활동에 있어서 에너지원이 되는 물질의 화학적 변화랑 변화 과정에서 산소를 이제 필요하게 된다고 하죠. 산소는요, 호흡을 통해서 이제 혈액으로 확산되어 들어가고요. 산소 섭취량이 충분하지 못하면요, 무산소증, 근육 수축은 이제 한도가 있어서 근활동하고 에너지 생산을 지속할 수가 없게 돼서요. 산소를 조절한다는 것이 운동에서 이제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산소 섭취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최소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이것을 기초 대사율이라고 합니다. 기초 대사율의 측정이요, 식사 후에 14시간이나 14시간에서 18시간 경과한 후에 상온의 최적 온도에 방안에서요, 가장 편안한 자세, 그리고 누운 자세겠죠. 누운 자세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수면 시 이제 대사량은요, 기초 대사율보다 좀 낮고요. 안정 시 대사량은 기초 대사율보다 한 20%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요, 안정 상태, 그러니까 의자에 앉는 안정 상태 이상으로 산소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계통이나 순환계통이 활동을 개시하여 호흡수와 호흡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죠. 따라서 이제 산소 섭취량이요,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운동의 강도가 이제 낮을 때는요, 운동에 필요한 산소의 양, 또 산소 소모량하고 산소 섭취량이 똑같아져서요, 산소의 소모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서 장시간에 걸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산소 섭취의 이제 안정과 거의 때를 이제 같이 해서요, 호흡량이나 분사용량, 맥박수도 거의 일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에너지 소모량은요, 운동량과 비례해서요, 증가하고, 산소 소모량은요,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동 시작 후 약 한 2분 동안은요, 급속히 증가하고요. 그 후에는 항상성을 또 유지해서 운동이 계속되는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트레드밀 회전 속도랑 경사 속도를 변경하면요, 그래서 사람을 달리게 했을 때 산소 섭취량하고 시간적 경과의 관계를요, 또 표로 그림으로 이제 나타냈는데요. 그거를 여기 지금 표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이 달리는 사람의 작업량, 산소 섭취량, 그리고 호흡상, 그리고 혈액 속의 젖산 등의 상호 관계를 비교한 건데요. 운동량이 이제 크고 적은 걸 막론해서 운동 시작 후에 산소 섭취량이 이제 항상성 상태에 도달하려면요, 한 2분이 경과해야 했다고 합니다. 운동 중에는요, 이 상태가 계속되다가요, 운동을 정지하면 산소 섭취량이 지수 곡선으로 이제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개체에서는요, 산소 결핍 상태가 발생이 되고요, 운동 기간 중에 같은 크기가 이제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의 합계가요, 산소 부채라고 합니다. 네, 혈액 내 이제 젖산은요, 산소 섭취량 한 2리터, 분당 2리터까지 작업에서 별 변동이 없고요. 분당 2리터 작업보다 더 심한 운동을 계속하면요, 증가 상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상도
젖산의 변동과 같이 이제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최대 작업에서 얻은 최대 산소 섭취량은요, 개체의 작업 능력 한도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같이 회전 속도 18.6km, 그러니까 시간당 18.6km 나 경사도 0%로 한 7, 8분 동안 같은 수준의 산소 섭취량을 유지하면서 달렸을 때요. 최대 산소 섭취량이요. 약 한 3.8리터, 그러니까 분당 3.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요, 최대 작업 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세 정도 때 근육량도 최대라고 그랬죠. 근데 20세 때 역시 최대치가 된다고 합니다. 산소 섭취량이 최대치가 된다고 하죠. 이제 산소 부채입니다. 산소 부채. 근육은 산소가 없어도 수축이 가능한데요. 산소 공급이 이제 한계 이상으로 다량의 산소 공급이 필요로 하는 과격한 근육 운동을 하면요, 산소 부족 상태가 되는데, 이런 산소 부족 상태를 산소 부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산소가 부족한 채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요, 근육에 이제 젖산이 축적되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이제 짧아지겠죠. 산소 부채는요, 운동 후에 갚아주게 된다고 합니다. 운동 후의 회복기에 이제 높은 산소 소모가 일어나는 게요, 체내에 이제 축적되어진 젖산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소 부채는요, 운동이 끝난 뒤에도 호흡 증강 상태가 계속돼서요, 산소가 이제 보충되면서 갚게 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약간의 산소 부채를 지게 되면요, 운동이 끝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산소 부채를 완전히 갚게 된다고 하는데, 단거리나 중거리 경우에 같이 이제 과격한 운동을 단시간에 끝내는 경우에는요, 산소 부채가 많아져서 운동을 멈춘 후에 오랜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야 산소 부채를 완전히 갚게 된다고 합니다. 장거리 달리기나 마라톤의 경우에는요, 운동 중에 이제 직접 산소를 섭취하면서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이제 산소 부채만 지게 된다고 합니다. 운동의 이제 강도랑 산소 부채 관계가 지금 여기 16-5 그림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지만, 운동 초기에 이제 산소 부채를 지게 되면요, 일정한 시간이 이제 경과한 후에 정상 상태가 도달되게 됩니다. 산소 공급의 이제 역할을 담당하는 호흡순환계가요, 운동에 적응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도 초기에는 산소 부족 상태고, 그 후에는요, 정상 상태가 또 된다고 합니다. 운동 중에 발생한 젖산의 한 20%는요, 포도당으로 전환되고요. 10%는 이제 아미노산으로 전환돼서 나머지 70%는 초성 포도산염으로 전환되어 근육에 이제 저장되었다가요, 다시 운동을 통해서 또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격렬한 운동 후에는요, 근육이 뻐근했다가 다시 가벼운 운동을 해주면요, 근육통이 이제 풀리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이제 산소 부채가 많으면요, 젖산을 비롯한 이제 산성 대사물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혈액이 지나치게 산성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산소 부채는요, 일정한 범위 내로 이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는요, 산소 부채가 한
10리터에 이를 수 있지만요. 운동선수가 아닌 보통 사람은요. 한 5에서 6리터 산소 부채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소 섭취 한 분당 2리터의 운동을 한 10분 동안 계속하면요. 혈액에 이제 젖산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이제 젖산이 없는 시기라고 해서 산소 섭취 분당 2리터 이상인 경우에 혈액의 젖산이 현저하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제 운동과 내분비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내분비계는 미량의 이제 분비물로 생리적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내분비 세매는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부식거질, 또 속질, 부신 속질, 이자, 생식샘 등이 있고요. 이들에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 작용을 살펴보면요. 세 종류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발육 및 성장에 관여하는 것은요. 뇌하수체, 부신거질, 생식샘이고요. 생식 및 본능적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요. 뇌하수체, 생식샘, 부신거질이고요. 내부 환경의 조성에 관여하는 것은요. 뇌하수체, 생식샘, 부신속질, 부갑상샘, 이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신거질 호르몬은요. 생명 유지에 이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호르몬이고요. 부신거질 호르몬의 결핍은요. 식욕 감퇴, 혈압 하강, 몸무게 감소, 근무력 이런 것들로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쳐서요.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저항이 감소되고요. 생명 유지에 위협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부신거질 호르몬의 분비가요. 운동시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요. 그 분비가 증가하고요. 또 운동이나 스트레스가 반복해서 장기간 가해지면요. 부신거질이 비대해지는데요. 운동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적응의 하나로 이제 커지는 걸 봅니다. 커지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피네프린이요. 교감신경에 작용하고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의 주된 작용이요. 심박출량의 증가랑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서요. 혈압을 상승시키고요. 소화관의 운동을 억제하고 간에서 글리코겐의 해당 작용을 촉진시켜서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한 실험에서요. 에피네프린을 주행 전 개에게 주사를 놓아도요. 주행 성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요. 전력 질주 직후에 개에게 주사해서 회복을 촉진시키면요. 또다시 주행이 이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고안에서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은요. 근력의 증대에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남녀의 근력의 차이는요. 주로 이 테스토스테론의 차이에 의한 것이고요. 또 근력 트레이닝 중에 복용하면 현저한 증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운동과 신경계인데요. 1958년도에 펜필드는요. 실험을 통해서 의식, 무의식, 그리고 모든 경험이 뇌에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는 환자의 뇌의 한 부위를 전자침으로 이제 자극하니까요. 환자가 소리가 들린다, 뭐 서커스 구경을 간다 이런 등의 말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볼 때 분명히 과거의 경험이 뇌 부위의 자극으로 인해서 되살아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경우에 반복 연습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게요. 분명 뇌에 기억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요. 경험이 기록되는 것 외에도요. 뇌 자체의 무게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동물의 내 무게가 약 한 4% 정도 증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2, 3% 증가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요. 운동으로 인해서 또 이제 기술 향상이요. 기술 향상이 조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력의 향상은요, 운동이 이제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또 행위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향이기도 하죠. 조정력의 향상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적은 에너지로 최대의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이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고속 촬영을 통해서 운동선수의 동작 분석입니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운동선수 중에서 이제 훈련이 잘 된 선수는요. 훈련이 잘 안 된 선수보다요. 뛸 때 이제 몸의 무게중심이 이제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폭이 넓고 윗 몸통은 앞으로 더 숙여져 있고 팔의 동작이 더 효율적이고요. 발의 동작이 일정했다는 겁니다. 운동은요. 중추신경에 촉진하고요. 적당한 억제랑 협응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요. 중추신경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율신경도 또 관여하죠. 운동선수는요.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요. 운동의 결과 심장 운동을 지배하는 교감신경의 톤을 늦추고요. 부교감신경의 톤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장에 대해서 교감신경은요. 심장 활동을 촉진하는 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심장 활동을 억제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사람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체육 활동이요. 행동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게 하고요. 과묵하게 하고 점잖하게 한다는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 근거가 조금 있다고 생각된다고도 합니다. 운동의 효율입니다. 훈련이 이제 잘 된 사람은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같은 조건에서 이제 같은 운동을 해도요 에너지 소모가 적다고 합니다. 작업량 나누기 에너지량을 기계적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타기에서 이제 근육의 효율이 일반인에게서는요 한 20에서 25% 정도고요. 선수에서는 40%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의 효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근육의 효율은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르고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작업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작업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근육들을 이제 수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하면 할수록 불필요한 수축을 하는 근육의 수가 이제 점점 감소된다고 하죠. 또 훈련에 의해서 이제 불필요한 지방량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근육 주위에 이제 지방 조직이요, 근육 수축의 저항 요소로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중을 증가시키면 이제 작업 시에 하중을 크게 해서 작업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니까 훈련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제 지방 조직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의 효율을 위해서 지방 조직을 또 감소시킨다고 하죠. 산소 이용 능력이 이제 또 커지겠죠. 그래서 효율을 위해서 산소 부채도 또 적게 되겠죠. 이제 피로 회복에 이제 필요한 근육의 종류랑 피로 정도에 따라서 어, 이제 피로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근육의 종류랑 피로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요.
작업량 계를 이용해서 운동 피로 회복 곡선을 이제 측정해 보면요. 한 10분간에 한 80% 운동 회복 능력이 회복되고요. 95% 회복에는요. 한 20분이나 걸리고요. 격심한 체조를 계속해서 생리적으로 최대 피로에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회복하는데 한 2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피로가요, 약물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커피에 이제 카페인은요, 대뇌에 대해서 가벼운 자극제로 단위 시간 내에 작업량을 증가시키고요, 피로의 시작을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또 담배는요, 작업 능력과 신체 조정을 저하시키고 작업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구력은요, 잘 숙련된 사람에게 이제 피로가 늦게 시작되게 하고 운동의 능률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경련은요, 돌발적으로 이제 심한 통증을 수반을 하고요. 근육의 강력한 수축이 되풀이되기도 하지만요, 통증이 없이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근경련의 원인은요, 몇 가지 한번 보면 중추신경에서 이제 첫 번째는 중추신경에서 운동분이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운동 흥분이 억제 기전이 이제 억압되는 경우에 근경련이 일어나고요. 근섬유의 두 번째는 근섬유의 세포막에서 자발적으로 활동 전압이 발생되는 경우에 또 근경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근섬유의 이제 형질 세망막의 병적 이상으로 이제 생길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근경련은 단련되지 않은 근육군에서 쉽게 일어난다고 하고 취침 중에 다리의 근육에서 일어나기 쉽고요.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 근경련이 이제 근육에 이제 어떤 물질이 축적돼서 세포 외액으로 빠져나와서요. 통각신경 섬유 말단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요, 젖산이나 가시전압의 재분급 과정에서 근육세포 밖으로 이제 유출된 칼륨의 축적으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운동의 효율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운동의 효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봤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거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이제 사람 생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한 학기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 더,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한 번 더 이제 15주차 생리학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 건데요.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다 나갔고요. 여러분 이제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돼서는 또 다른 그 과목들을 공부를 할 건데요. 공부할 때 좀 어렵거나 힘들어도 나중을 위해서 차근차근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때 공부하는 게 정말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때 좀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또 사회에 나가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또 쓰여지는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사선과에 들어와서 이것을 공부하지만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어서 항상 자신의 꿈을 위해서 펼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총정리 한번 하는 시간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